네, 아무리 높은 산도 오르막만 있는 경우는 없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침체인가 상승의 서막인가 특별 대담 시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명지대 박정유 교수 그리고 LS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8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CPI, PPI가 호재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어젯밤에 공개된 미국의 소매 판매도 소비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또 좋은 일이 닥치면 계속 처음엔 좋다가도 이게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에 대한 지표가 커져만 가고 있는데 박정우 교수님,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본다면 글로벌 동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 전반적으로 올해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연착륙을 기대하는 기조가 연초부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 경제를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큰 실질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랑 제가 비교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소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그 위기를 급격히 반등시키는 데 일조를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연 실질적인 기업들의 성적표, 실적을 어디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요. 중국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고 유럽도 사실 경제에 대해서 큰 모멘텀이 돼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서서히 미국 내에서도 경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진 시각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불안한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하반기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변동폭이 자꾸 심해지는 기저가 내년도 실질적인 기업들의 성적표에 대해서 슬슬 자신 없어져가는 시장의 모습들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9월 달에 금리 인하일 텐데요. 저도 뭐 공공기관 출신으로서 참 요즘 연준 위원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2%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대로 들어오긴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2%를 딱 찍더라도 그게 상당 기간 유지된 것을 지켜봐야지만 드디어 물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그 다음 낮추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2% 상단까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식품하고 에너지 쪽은 그래도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주거 서비스 비용은 아직까지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서비스 비용도 오히려 비용 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대 들어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9월 달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시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죠? 예, 사실 경기 침체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과잉 공급입니다. 경기가 좋을 거로 낙관했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았던 당시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 설비라든가 캐파, 고용을 유지해 왔는데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가 과잉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슬슬 경기가 침체 국면 또는 불황으로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요소로는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 심리적 요인은 앞으로 경기가 그냥 안 좋을 거다라는 그냥 예측치, 전망치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현직자들의 발언은 그런 톤의 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직자는 가능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본인이 현직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해서 더 나쁜 시그널로 작용해서 실제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연준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통위라든가 기재부 장관 등등이 발언하는 것도 시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안정감을 주려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게 심적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시장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때마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리스크까지 동반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더 찾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버블 붕괴는 있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연구원님? 네, 이번 달 들어서 참 이슈도 많고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경기가 탄탄하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짧고 강한 하락은 나올지언정 침체 구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 왜 침체 우려가 불거졌냐? 제일 처음에 이제 8월 첫 거래일에 발표가 되죠. ISM 제조업 지수가 쇼크를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항상 발생해 왔다라는 경험칙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불거진 것 같은데 사실 기준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단기물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금리가 좀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초반부에 단기물 금리가 급등했다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전됐던 게 정상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험칙이기 때문에 발레 역시도 존재합니다. 87년도라든지 90년대 중반이라든지 2019년도라든지 이렇게 보험성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번 금리 인하 기대 역시도 보험성 인하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처럼 예대율이 100% 육박하는 게 아니라 70% 수준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금융 건강도를 좀 측정을 해봤을 때 충분히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기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전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연구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연구원님의 생각과 동일한지 궁금한데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엄청난 소비가 있었고 그리고 IT 닷컴 버블도 극복 가능했던 게 중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동력 때문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사실 아무리 부양책을 넣는다고 한들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선거가 끝나면 지금만큼의 총알을 더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희망곡이라는 노래를 내셨더라고요. 이 곡의 제목처럼 경제에서 저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개인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버블이 일어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죠. 그런데 요즘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물 부분의 경제에서 버블이냐라는 질문보다는 이거는 아마 투자 관점에서 지금의 지표들이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여러 성적표들이 좀 약간 과잉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요즘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 500에서 빅테크 관련한 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3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증시를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주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와 관련된 건데 사실 특정 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것들이 많이 받쳐줘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이슈가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 중에는 전력 공급망은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네트워크망은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직 AI를 기반으로 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경기에 대해서 지금 슬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잉태하기 위해선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다 비용이거든요. 과연 그 비용을 빅테크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이 AI를 슬슬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용 구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바로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이 그 AI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인지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IT 닷컴 버블 뒤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더 사용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시차, 학습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앞으로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폭락의 원인 중 하나다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지만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사태 진단이 아직도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너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의 자체가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정호 교수님께 그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연구원님께 이게 얼마나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초등학생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 경제가 이제 슬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인 코로나19,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수준을 다시 정상화하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제로금리 선대의 금리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코로나 다 극복해서 금리를 올렸지만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금리는 낮은데 다른 나라 금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니 일본에서 돈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 오히려 그 금리 차익만 가지고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전 세계 주가 중에서 미국 주식이 달려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 차익 수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초과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자금들이 일본에서 미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엔화가 또 엔화 가치를 방어하지 못할 요인들까지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환차익 기대까지 생기니 어찌 보면 이익의 구조가 금리 차이, 그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초과 소득, 그다음에 엔화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유지되면서 환차익 이런 것들까지 기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주가도 이미 다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갔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국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추가 청산이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청산의 규모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일본은 내부적으로 표심을 얻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장의 발목 또 잡는 거 아닌가요, 연구원님? 저는 큰 위기는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금리 차이가 결국은 빠르게 좁혀지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좀 화들짝 놀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을 과격하게 좀 청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가격도 역시나 급격하게 반응을 한 건데 이게 문제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돈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연하게 무슨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조달을 했고라는 부분이 꼬리표가 붙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알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BOJ에서는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해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잔고를 조금은 러프하게 남아 측정을 해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잔고의 한 50% 이상은, 적어도 50% 이상은 청산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는 좀 힘든 구간 아닐까. 나타나더라도 이전과 같이 과격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은 그래 조금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소매 판매 잘 나오면서 미국 경기 우려감은 덜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매크로 이슈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요. 이 말은 일희일비하기 쉬운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교수님, 불안 요인들은 뭐가 남아있고 또 여기서 연준은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요즘 머리가 아마 아플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조금 빠른 속도로 잡혀간다면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물가가 아직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9%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는 그 자신들이 설정했던 기준점, 물가 상승률 2%를 아직 찍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찍었다고 잡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음 달에 다시 짓게 했더니 2%대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를 찍고도 상당히 유지된 뒤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경기 관련한 지표들이 오히려 안정감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9월 달에 아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빨리 물가 잡겠습니다라고 해서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관련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금리는 인하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장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해 준 지표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엔 또 부담감일 거예요.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무조건 오를 것이다. 꼭 그렇게만 해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꼭 일치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최근 쓰신 리포트를 보면 짧고 강한 쇼크와 회복 탄력의 구간이다라고 현 상황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의 시그널은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수의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죠? 이게 저희도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통화 정책과 경기와의 엇박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반등을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경기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이 과열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슬로우해지고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을 때 금리를 낮춰주면서 경기를 부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그림이랑은 좀 다른 상태이라는 점을 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좀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한다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올라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재 매크로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하단을 잡을 때에도 저희는 뭐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전에 8월 5일 저점 대비해서도 약간의 룸은 남겨둬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 하단으로는 2,300포인트 정도 코스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2,300포인트를 잡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PBR 0.83배를 좀 잡았습니다. 0.83배가 어떤 이론적이라거나 뭐 이런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0.83배가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은 2019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2022년도라든지 2023년도라든지 이럴 때 0.83배 내지는 84배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제 생각에는 0.83배 정도면은
지수 레벨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하단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손실이 크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장을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다음 타자는 뭔데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불황형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에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음료 업종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황이 될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뭐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뭐랄까요, 온라인 강의 듣는 그런 회사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또 반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또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련 주가들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 자금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선도 산업에 투자가 주저되다 보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섹터에 자금이 다시 몰려져 가는 그런 흐름들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좀 안정감 있는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는 바꿔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심지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한다는 워렌 버핏도 현금 비중을 좀 높였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금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워렌 버핏 또한. 그러면 정다운 연구원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에 자료를 썼어요. 저도 내용을 뭘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더라고요. 전 지난주인 줄 알았는데. 따끈하게. 네, 좀 이번 주에 자료를 썼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매력적인 업종이나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기 때문에 매력적인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가격 자체가 워낙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가격대라면은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종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게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송 업종이라든지 IT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 건설 역시도 좀 포함이 되는데 이런 업종들을 제시를 드리는 게 PBR을 좀 그려보면은 이때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하단에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은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업종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장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질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서 헬스케어 쪽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건설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 무언가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이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척도로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 대구 미분양 물량도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건설도 지금 개선된 폭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한 단계 올라설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LG이노텍 같은 종목을 보면은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하반기에 실적이 극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냐, 업종이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 상황처럼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보면은 올라서는 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을지언정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는 그래도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선 것들 중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조선 쪽을 자료에 넣어드렸는데 조선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사이클이 한번 망가졌다가 올라서는 구간에서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조선이 이런 모습들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올라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를 반영을 한 거고 최소한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려면은 이익 개선 기대가 따라서 쭉쭉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조선업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발주 환경이 어떻냐? 충분히 좋습니다. 뭐 발주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가가 올라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부가치 선박에 대해서 좀 수주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별적으로 유리한 선박에 대해서 수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 역시도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 역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한 한 업종을 선택하자면 어디일까요? 사실 이게 신중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두 개 하겠습니다. 네. 건설이랑 헬스케어 쪽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